어제, 오늘 새벽 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1%대로 방어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선방한 거죠, 사실. 5%까지 빠졌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나스닥이요. 어제 1일자를 보면 나스닥이 사실은 거의 5% 넘게 빠졌다가 이걸 다 회복하면서 1.27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에 대한 그 방어력이 상당히 셌습니다, 어제. 아직까지 쉽게 이렇게 시장이 밑으로 확 곤두박질 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지 않았죠. 주식시장 크게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확 들렀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로 왔어요. 그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잘 보시면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확 들면서 올라갔고요.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 확 들렸죠. 유가 같은 경우에는 그 추세를 계속 들렸던 추세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걸 유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들렸다가 보시면 쭉 일정 수준 올라가는 것 같더니 뚱뚱 떨어져 40달러도 깨졌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00달러 찍었다가 말리 사태 때문에 말리의 그 군사대 쿠데타 이후에 다시 추세를 내려와서 사실 금 가격은 상승의 모멘텀을 이제 잃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리에 대한 부분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잠깐 볼까요? 어제 이제 기관도 7천억 넘게 팔았고 거의 8천억 가까이 팔았고 외국인이 4천억 6백억 팔았는데 한 1조 2천억 정도로 개인이 받았거든요. 이게 그 며칠 전에 외국인이 1조 6천억 팔 때 그리고 그 기관을 뒷짐지고 있을 때도 개인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며칠 만에 3조가 넘는 금액을 개인이 했거든요. 개인이 이런 행태를 이렇게 대규모로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놔두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자기가 들고 있는 돈을 하는 건 뭐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신용자 잔고를 계속 이렇게 놔두면 공매도도 사실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개인의 신용 팽창도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급락하게 되면 그 신용자 잔고를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깡통으로 날아갈 거기 때문에 그게 경제에 안 좋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적정 수준을 좀 조절해야 되는데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신용자 잔고 관련해서 약간 그 거래를 조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소증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확장하고 있다는 얘기의 보도를 들었거든요. 정부에서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게 전 좀 안 좋은 행태가 아닌가, 약간 아마추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터진 다음에 움직이죠, 항상 정부가. 이제 그 구리 가격은 이 기사를 보시면 되는데 한국경제 기사인데 중국 공장 재가동이 급증해가지고 구리 가격이 26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죠. 이제 갑자기 오른 게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요번 그 주중에 PMI 지수가 확 올라가는 게 나오면서 마켓 그 제조업 지수에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반영했는데 이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중국 정부 경기 부양책 펼치면이라고 했는데 중국 당국이 이미 경제에 대해서 인위적인 어떤 그 부양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도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여기 보면 중국이 세계 구리수의 약 절반을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구리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의 움직임이다. 경기를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어제 본 기사 중에 과연 중국이 이머징 시장을 다 끌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중국의 기업과 가계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GDP에서 그 투자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이머징 시장을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리포트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중국 시장이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전 세계를 견인할 수 있을지 이머징을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기 그 체코도, 칠레도, 그다음에 페루도 전부 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산에 대한 차질도 있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서 전부 다 올라갔다고 보입니다. 추세적인 게 아니고 저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리고 이미 이제 주가는 많이 반영돼서 2월달 분기 직전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최근 추세를 놓고 보면 이런 그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과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시장은 이게 방향성을 타진하려고 장단기 금리가 지금 수렴했는데 일로 갈지는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건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중국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수인데 국외 말고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는 뭐 제로인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지금 달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방역을 잘하고 마스크 쓰고 잘 다니고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제로를 계속 그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과연 중국이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이거 사실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 완전히 통제했는데도 뚫렸었죠. 이거 통계가 맞는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얘네들 하도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첫 번째. 그리고 최근에 그 아예 그 마스크도 안 쓰고 난리를 우한에서 이제 축제라는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가을 겨울에 코로나가 대유행을 할 조짐이 이제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도 잘 버틸지 이 두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발표된 고용 관련된 지표들 미국 지표를 잠깐 훑어볼 건데요. 민간 고용은 120만 건 예측에 40만 건밖에 안 나와서 좀 실망스러웠고 이건 잘 보도에서는 얘기 안 하는 건데 일자리 감소거든요. 일자리 감소 추세 잠깐 뒤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예측치보다 조금 더 내려왔지만 아직도 80만 건으로 88만 건인데 이게 그 IT 버블 때 가장 높게 주단 그 청구한 게 69만 5천 건입니다. 그러니까 70만 건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경기가 완전히 극단까지 갔을 때거든요. 아직 경기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있다는 점을 보면 이 부분의 하락 속도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의 추세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 부분도 이제 급격히 늘어났다가 좀 그 늘어나는 추세가 약간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실업률은 8.4까지 내려왔는데 이 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미 실업률 다시 한 자릿수로 와서 고용 회복의 신호, 맞죠?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정부에 기댄 것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쪽 다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동부가 일자리가 137만 개 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속도는 주춤하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 지난달 8월달 신규 고용 부분은 대부분 코로나19 이후 무급휴직자 혹은 일시해고자가 복직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주는 게 좋은 건데 거기다가 신규 고용 34만 건은 정부가 만든 공공일자리고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잡컷 그 챌린저 그레이앤 크리스마스 인컴프레이션의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일자리 감소 8월 달에 11만 5천 건 감소했는데요. 이게 11만 5천 건 하면 뭐 40만 건, 100만 건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작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일자리가 줄었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 가장 높았었는데 연 단위로 보면 근데 지금 이미 8월까지 그 2001년도에 있었던 그 고점까지 왔어요.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역사적 최고치를 치긴 할 거고 여기 보시면 엔터테인먼트하고 레저 쪽이 아주 압도적입니다. 이게 8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합하면 이 정도가 안 돼요. 여기가 가장 센 거죠. 근데 아까 일자리를 도와준 데는 이제 리테일 쪽이었죠. 그죠? 저는 운송 쪽은 또 줄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운송 데이터를 보면은 그 철도 운송은 이제 회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 자동차 운송은 줄었거든요. 자동차 운송 인력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도 많이 늘고 있는데 그 곳에도 많은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자리 감소가 이제 4월 달에 극대화 됐다가 5월 달, 7월 달 이렇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게 일자리 감소가 이제 완전히 넘어져서 창출로 완전히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거는 이제 BLS의 데이터인데요. BLS 데이터 중에 잘 보시면 이 11년 난 인스티튜셔널 포퓰레이션에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이걸 겁니다. 16세 이상의 그 인구들 중에서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뭐 요양원에 들어가 있거나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노동을 못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군에 뭔가 그 현직의 군에 있거나 군인으로 있거나 혹은 또 하나가 이제 정신병원에 있거나 이래서 실제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경제 활동이 그러니까 가능한 사람들의 숫자인 거죠. 미국의 인구 중에서. 그 중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1억 6천인데, 고용된 사람이 1억 4천 7백이고, 실업자가 1,300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밑에를 잠깐 보면,
이게 파트타이머인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조건에 있는 뭐 일자리가 약화됐다거나 비즈니스 조건 때문에 그다음에 파트타이머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구한 사람이 한 750만이니까 이걸 합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여기 1,300만이니까 거의 절반 수준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경제활동 인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두 가지를 합해보면 거의 2천만이 현재 경제 상황이 코로나 이전하고 좀 보다는 좋지 않은 상황?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6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종합적으로 전체를 고려한 그 실업률은 14%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인구, 거의 2천만에 가까운 인구들이 일단 현재 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 속도가 빨라지려면 이런 부분들이 잘 그 고용 쪽에서 잘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 속도가 빨라지겠느냐? 경제 재개, 확산, 봉쇄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빨라지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그 비농업 그 고용된 숫자가 한 1,400만인데 아직까지 과거보다는 한 1,000만 명 정도 이 데이터로는 좀 적은 거죠. 여기 보시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있는 고용이 추세가 좀 늘어나고 있고 추세적으로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서비스업보다는 덜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조업, 그러니까 레저하고 숙박과 관련된 건 추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호텔업 같은 쪽이 특히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 말고 뭐 그 도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물놀이를 하면서 뭐라고 해야 할까? 물놀이도 할 수 있고 호텔처럼 숙박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레저 관련된 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과정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고용이 증대되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게 중요한 건 실제로 이쪽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업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좀 빨리 올라가 주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리테일인데 아까 그 기사에서 나왔죠.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준 30만 일자리 그게 이제 리테일 쪽에 있었다고. 이거는 건축인데요. 미국이 건설이 상대적으로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용되는 숫자는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서 보면 늘어나는 숫자가 서버렸어요. 그나마 가장 좋은 섹터인데. 그 다음에 정부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공공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뭔가 실업률을 떠받치고 있긴 한데 공공 일자리라고 하는 게 사실 민간 일자리보다는 그 급여나 이런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미국 고용시장 아직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민스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민스키 모멘트 경고라고 해서 부채 폭증 자산 폭락으로 금융시스템이 마비되는 현상인데 여기 보면 론 윌리엄 RW 투자자문 설립자가 MBC 인터뷰에서 민스키 모멘트로 알려진 자산 가격의 급격한 붕괴로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지금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뭐 3월 저점까지 다시 추락할지도 모르고 바닥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는데 저도 민스키 모멘트라는 단어 처음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조인디의 임동민이라는 분께서 정리를 쭉 써놓으셨는데 이 차트가 가장 설명을 잘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민스키 모멘트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자산에 대한 이 점선이 자산에 대한 움직임인데 자기 총 자산이 명목 예를 들면 예금을 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식을 들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명목하고 실질이 같이 총합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실제 움직임의 가치죠. 그다음에 이게 부채 원리금의 합계인데 내가 부채를 얻어가지고 뭐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 자기 자산의 총액이 부채 사이즈의 원리금 합계를 못 넘어가고 밑으로 내려가면 자기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갚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디레버리징이 급격히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최근 상황을 보면 이제 이 S&P 500 지수의 움직임이 결과적으로는 극단적으로 뭐 확 빠졌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지금 시점에 포트폴리오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 시점의 포트폴리오는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 경제가 살아나는 속도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가을 겨울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독감과 그다음에 그 코로나의 동반된 그 팬데믹, 그러니까 그 확장
큰 유행 이런 것들을 우려해 보면 얘가 추세를 계속 타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물음표를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관점에서 일부 세력이 지금 시점에 일부의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 청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청산을 할지를 고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 위로 올라갈 거라고 베팅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물론 그 가을 겨울 유행이 독감의 백신과 맞물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감의 백신 부분이 잘 작동을 해서 가을 겨울 유행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논점은 백신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체한테 다 퍼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점이 있어서 실제로 백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올 가을 겨울보다는 내년 상반기 아닐까요? 빨라야 1, 2월 아닐까요? 전체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물론 그것도 빨라야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뉴스 보도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는 트럼프가 자기 재선에 유리하기 위해서 그런 액션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지만 백신의 안정성 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사람들이 맞으려고 하는 의사라든가 자기가 맞고자 하는 의사, 개인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내년 상반기, 빨라야 내년이 돼서야 뭔가 상황이 전개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백신의 효능이 정확히 얼마나 지속되는지 그 다음에 그 항체 생성률이 전체로 해서 다 했을 때 정확히 얼마나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불확실성이 많아요. 백신 쪽은. 그런 쪽에서 놓고 보면 가을 겨울 그 독감과 코로나의 같은 동반 유행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비중이 높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스키처럼 붕괴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확신을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경제가 예를 들면 이건 애틀란타 연준이고요. 이거는 뉴욕 연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측하는 거예요. 2분기에 애틀란타 예측이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추세적으로 올라오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의 예측도 보시면 추세 밑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뉴욕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2분기 때 상당히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되던 게 6월 넘어서면서 계속 추세를 밀고 올라왔고 3분기 때 올라온 게 보시면 3분기도 역시 안 좋았다고 얘기하는 게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2분기 대비만큼 높아질 거라는 거죠. 이게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닙니다. 2분기 대비예요. 그러니까 2분기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그것 때 플러스니까 전년 동기 대비가 이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은 이게 상당히 이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옆으로 경제가 긴다기보다는 일정 수준은 올라가고 있긴 한데 속도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고 물론 이제 고용 부분이 아직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 이제 더블 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만 이렇게 이제 생각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의 정도가 둔화되고 있고 약간 머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폭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민스키의 주장은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우려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용팽창이에요. 제가 신용팽창에 대한 부분을 계속 왜 얘기를 하냐면 주식시장이 한 15%에서 20%로 빠르게 급락을 하게 되면 신용을 극대화해서 쓰고 있던 주식 투자자들은 마진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마진콜을 받는데 통상적으로 신용을 그렇게 극대화해서 쓰는 사람은 마진콜을 받았을 때 그 자금을 밀어넣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신용 팽창으로 해서 샀던 주식이 반대 매매로 시장에 매도 물량으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시 주가를 밀어내리면서 또 다른 사람이 마진콜을 받는 이런 그러니까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신용을 팽창해서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도 투심 때문에 투매를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해서 붕괴되는 요인들로 작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신용 팽창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덜한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밑으로 곤두박질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이렇게 일정 수준 괜찮게 떠받쳐 준다고 해서 시장이 급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윗방향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일단 접어야 되는 시기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놓고 보면.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값 같은 경우에도 한참 달려갈 때, 무서운 속도로 달려갈 때, 3,400, 4,000 온수당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안 들지요.
우리가 투자자 전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얘가 이거 한번 이렇게 삐끗 내려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누군가 시장을 털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털기 위해서 뭔가 한번 더 세게 밀면 주식시장이 윗방향으로 계속 갈 거라는 얘기는 사라지고 아랫방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투심이 뭔가 두집히게 되면, 뭔가 이슈에 의해서 두집히게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중국에서 제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그 확진자 수가 어디서 폭발적으로 나왔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혹시 또 다른 일이 터지면, 이러면 시장이 급격히 내려갈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은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잘 예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예측을 하기보다는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되고, 윗방향으로 계속 얘기를 하던 사람들의 말을 약간 뒤로 미루고 아랫방향으로 얘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좀 더 귀를 더 기울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